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유부녀입니다. 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전해봅니다. 결혼을 하면서 다른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라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민낯을 본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온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족과 교류가 많지 않았고 남편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방학이 되어서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고 연애를 할 때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남편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저희 가족을 보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의 가족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한번 명절에 남편에게 한우 세트를 들려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시댁 쪽에서 저를 궁금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이 지금 사태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홀 시어머니와 형, 여동생이 있는데 처음 시댁 식구들을 보는 자리에는 시어머니만 만날 수 있었어요. 다들 바쁘다며 못 오게 되었다는 소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었죠. 여차저차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양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을 봤을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약간 욕심을 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먼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을 듣고 괜찮은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의 고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지역에서 사셨고 저희 역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거나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의 형과 여동생도 명절이 아니고서야 볼 일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가족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려 결혼 5년 차까지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믿을 만한 의사가 없다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살면서 당분간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고서까지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왔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근처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니 남편은 뭔가 똘똘한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겠냐는 남편의 말에 그때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아주버님과 아가씨 역시 시어머님과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아프기까지 하니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저희 지역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난 며칠 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집은 알아보고 계세요? 응, 주연아. 너희 집 근처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네? 거기서요? 어머님,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다친 발로는 무리세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구해지질 않네.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 그때 갈까 싶다.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지. 지낼 곳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해 시어머니의 다리 상태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았는데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 이야기를 하니 마지못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일까요? 어머님의 태도는 전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같이 살다 보니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상한 말을 꺼내 오시기도 했지만 그냥 착각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결혼 5년 동안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어머니의 태도에 크게 대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예, 너 내일 나 병원 진료보는 거 알지? 늦지 않게 1시간 전에 출발하자. 네? 어머님, 저 내일 일을 뺄 수가 없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지. 죄송하지만 내일은 어머님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다리로 어떻게 혼자 가? 그럼 진료 미룰 테니 너 시간 될 때 가자꾸나. 어느 순간 어머님은 저를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휴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불편했죠. 심지어 시간을 맞춰 어머님과 외출을 하게 되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지갑을 전혀 들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답니다. 예, 나 나가 있을 테니까 계산하고 나오렴. 그리고 요즘 애비 얼굴 보니까 헬스케졌더라. 아들 먹을 것도 넉넉하게 포장해달라고 했으니 그것도 가져와. 어머님, 저녁에 먹을 거 있어요. 포장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넌 이게 아깝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아니 부잣집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배포가 팬댕이네. 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집 지역 유지라며. 난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계산하고 나와라.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무관심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 앞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죠. 저는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만 참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몇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순 없었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져버린 것은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익률이 높았는지 저희에게도 큰 돈을 벌었다며 종종 자랑을 하셨죠. 예, 주연아. 니네 집 지역 유지라고 했지? 그 지역 유지하려면 얼마나 뼈 빠지게 남의 비 맞히겠니? 니네 엄마 아빠도 참 힘들게 사셨겠다. 원래 뭐가 없으면 몸에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 봐. 나는 젊었을 때 벌었던 돈들로 투자해서 이렇게 먹고 살잖니. 너희 부모님도 이제 남의 비 맞춰서 사시지 마시고 투자하시라고 해. 엄마, 제발 말은 제대로 해. 엄마 지금 투기하는 거야, 투기. 그게 정말 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셔. 도대체 창피하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남의 뒤 봐주고 큰 자리 얻고 그랬어. 어머님,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상하네요. 무슨 이런 이야기로 속이 상해? 너도 별나다 정말. 어머님은 종종 이상한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을 나무랐고 저 역시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듯 이야기를 마무리하셨고 저희 역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싶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의 투자는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집에는 전에 없었던 명품 가방이며 옷들, 신발, 보석 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새롭게 생긴 물건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이라도 꺼내는 순간 바로 머리가 아파할 것 같아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금줄이 튼튼해지면서 집을 나갔던 아주버님과 아가씨도 다시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두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두 사람은 어머님보다는 어머님 돈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바로 느껴졌지만 어머님은 이제야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다며 자신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도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 시어머님 곁에 있으니 이제는 한결 나아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님의 태도는 그 이후 더욱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용돈이란 걸 요구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달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예, 내 친구들 며느리들 보니까 말이야. 매달 만날 때마다 용돈을 지어준다고 하더라. 넌 네 남편 민수 친구 성준이 알지? 걔 며느리는 의사라서 아프면 바로 가서 치료받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아이고, 난 뭔 복을 갖고 있나 몰라. 어머님, 용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 넌 지금까지 뭔 이야기를 들은 거니?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지어주는 거라고. 너 돈도 많은데 왜 허락을 받아? 어머님, 이제 아이도 갖고 미래도 생각해야죠.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잖아요. 용돈 필요하시면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에휴, 넌 말이 한 통하네. 됐다. 엎드려 절받기 그만할란다. 시모는 어떻게든 저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틈틈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의아했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양가 지원 없이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는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점점 의문은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님과 아가씨도 함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던 아가씨가 갑자기 전화가 와 나갔을 때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빠는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아, 언니? 오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언니 보러 온 거예요. 잠시 시간 괜찮아요? 아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도 있고. 아, 그럼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시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아, 그게 말이죠. 언니, 저 엄마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왜요?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엄마랑 맞지도 않고 괜히 합가하겠다고 집도 정리하고 왔는데 언니, 혹시 저 1년만 살 집 마련해주면 안 돼요? 제가요? 아니, 오빠한테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에이, 언니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오빠한테 말했다가는 저 당장 내쫓길 거예요. 언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가씨의 황당한 요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도와줄 수는 없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은 냉장고를 사달라,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차가 말을 안 듣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저에게 무언가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혹시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냐며 물어보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내가 만만하니 이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남편은 크게 분노하여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엄포를 두고 돌아온 남편은 이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며 핸드폰도 모두 차단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큰일이 생기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투자가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어머니, 아주버님, 아가씨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당분간 받아주기로 했어요. 집으로 들어온 시댁 식구들은 며칠 동안 기가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시간은 단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집을 구할 생각이 없는지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당시 일로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바빴기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자주 마주쳐야 하는 건 저였어요. 남편 없이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아가씨와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당당하게 방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너 이제 나랑 방 바꿔야 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 내가 우더른인데
어떻게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할 생각을 하니?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이런 생각 없이 먼저 방을 바꿔줬을 텐데. 네가 생각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원래 어른이 오시면 큰 방을 내어드리는 거야. 이제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 니네가 작은 방에서 생활하렴. 집은 뭐 바꿀 건 없으니까 내일 당장 정리하자.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실 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게 나아요. 아니, 언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예의 없이 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언니네 엄마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래, 재수씨. 그러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른가? 우리가 사기 좀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아주버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 얘들아. 주연이 좀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 너희도 봤지? 예전부터 이러더라. 내가 뭔 말을 하면 아니라고만 하고 온통 내 말만을 무시하니 이렇게 참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엄마, 신경 쓰지 마. 언니, 엄마 좀 잘 챙겨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언니 욕해요. 아가씨,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태도예요? 한바탕 난리가 나던 그때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왔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보고 남편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줘.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휴, 됐다. 그만 얘기하자. 뭘 그만 얘기해. 너무한 건 당신네 식구들이야.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하겠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하자고.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저에게 나무라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지 그날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부풀려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집안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시모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져 갔습니다. 예,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어머니? 아니, 무슨 말이 많니? 가자면 가는 거지. 이따가 출발할 테니까 차 좀 대기시켜놔. 시모는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버는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날도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옷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시모는 거리낌 없이 비싼 브랜드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주연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아휴, 우리 며느리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쓰니? 어머, 모녀사이인 줄 알았는데 고부간이셨구나. 너무 다정하셔서 모녀신 줄 알았어요. 그죠? 저희가 사이가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월급 때마다 제 옷 사주겠다며 난리네요. 어머, 행복하시겠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시몬은 저에게는 막대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추켜 세우며 제가 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할 거란 걸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쇼핑을 하고 돌아오던 때 오랜만에 기분이 좋다며 시몬은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자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시몬은 며느리가 밥을 사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말을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밥만 먹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저는 실수로 시모의 패딩에 물을 쏟고 말았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던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별말이 없었던 시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언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니 거기서 어떻게 물을 쏟니? 너 이 옷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물 쏟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너 때문에.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른 거 아니고 물을 쏟은 거라 마르면 괜찮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 때문에 얼룩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똑같은 거 사올 자신 있어? 참나 됐고. 이거 어차피 단종돼서 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옷으로 내일 사와. 네, 알겠어요. 어떤 건지 말해주세요. 자, 이거니까 내일 가서 당장 사와. 어머님, 이건 900만 원이잖아요. 9만 원짜리 패딩에 물 쏟았다고 어떻게 900만 원 모피를 사라고 하세요? 예, 나한테는 이 패딩이 900만 원짜리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깟 판매 금액으로 이야기를 해?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아니, 그래도 어머니. 역시 넌 알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구나. 시애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우던 그 순간 욕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저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보니 아빠는 당장이라도 집을 뒤엎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다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사돈.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그것보다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순간 화가 났어. 사부인, 지금까지 제 딸을 이렇게 대하신 겁니까?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네요. 저희가 약속한 건 없던 일로 하시죠. 아이고, 사돈어른,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놓았더니? 주연아, 가자.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시모는 아빠의 옷을 잡고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저희 둘을 앉히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사실 몇 년 전 사부인께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사부인은 지금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너희와 합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단다. 그때 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하진 않을까 싶어 사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지.
그 후로 사보이는 몇 번 나와 너희 엄마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주길 바랬다. 난 주연이 네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거라 생각을 하고 빌려준 것이었지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 줄이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미안하지만 주연이와 헤어져 주게. 그리고 사돈과 이야기를 했던 자금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없을 걸세.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주연이와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키웠던 딸이야. 결혼을 할 때도 자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다른 것보다 내 딸 편이 되어주라고. 주연이가 그 모진 일을 당할 때 자네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겨우 불을 쏟은 것으로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집안에 어떻게 다시 내 딸을 보내라는 건가? 자네 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더 이상 자네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네. 이만 돌아가.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는 저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결혼 자금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모아둔 돈을 결혼을 할 때 모두 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지역 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찾아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아빠는 한 번만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하셨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 자금을 받으러 갔던 시기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며느리라 칭하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의아해하기만 했던 거고요. 처음에 수월하게 필요한 돈을 받고 나니 시어머니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친정 식구들이 마음이 약해져 자신에게 더 자금을 줄 것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빠 역시 시어머니의 욕심을 아셨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저에게 갈 것이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직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이날 일 전에도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다며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아빠에게 말을 꺼내 오셨다고 해요. 고민을 하던 아빠는 시어머니가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 위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되신 거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갔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와 저에게 폭언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시어머니는 놀라 쓰러지면서 그 충격에 입이 돌아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냉정하다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짐하게 되었어요. 냉정하게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지만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폭언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어떤 날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빌려준 자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민사로 진행된 사건은 결국 배상 판결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과 절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님의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약속한 건 역시 시어머니 당신이 직접 돈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모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후 처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속내를 알지 못했던 거라 생각이 든답니다. 만약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알았다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각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겠죠. 지금은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색이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인천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 가족은 남편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죠. 여러분은 인연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들려드려요. 저희 집은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으로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등교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조차도 환경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늘 있었죠. 이렇게 오래 갈 것 같던 행복도 잠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어요. 사춘기 시절이라 앞날이 깜깜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급격히 집이 망했거든요. 집에는 빨간 딱지에 아버지는 일단 빚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신세고 외동딸인 저를 키우기 위해 주부로 평생을 사신 엄마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죠. 항상 깔끔하고 요리 실력이 뛰어났던 엄마이기에 남의 집 파출부를 하며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저를 학교 보내고 나면 우유 배달도 하시고 저녁엔 식당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으셨죠. 그렇게 해서 가난했지만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20살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고 빚을 갚아 나가시고 계셨죠. 엄마와 저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채무의 이행은 저에게 떨어졌어요. 빚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엄마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남은 빚을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앞날 창창한 저에게 빚을 상속해준다는 것이 엄마 입장에선 가슴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가져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네요. 엄마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준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항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하루빨리 남의 집 파출부를 그만두고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을 하여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발을 내딛었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세상은 녹록치가 않더군요. 엄마는 제가 시집 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파출부 일을 나가셨습니다. 있는 집 사모님으로 살다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남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금융업계였기 때문에 직업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안정적인 직장, 더불어 직장 사람들도 너무 좋았죠. 그 덕이었을까요? 우연한 계기로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죠. 하지만 먹고 살 길이 바쁜 저는 결혼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벌어 빚을 갚고 엄마를 도와드리고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빚을 갚는 것과 친정이 보탬이 되는 것이 남편에겐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연애만 하자고 했네요. 처음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연애만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괜찮겠다 싶었던 사람이기에 너무 고민이 됐지만 나 혼자 짊어진 짐을 둘이 질 수 없기에 번번이 거절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뚝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번번이 거절하는 저에게 늘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들이댔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집 상황을 모두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을 하는가 싶더니 남자친구는 이게 왜 결혼하지 못할 사유가 되냐며 되려 절 놀라게 해주었죠.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어쩌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람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괜찮겠다 싶었죠. 네 마음 잘 알아. 우리 집도 지금은 괜찮지만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네가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을 쉬게 해드리고 싶으면 나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보탬이 되자.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아? 결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결혼해선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자긴 안 도와줘도 돼. 대신 내가 우리 집 도와주는 것만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생 고생하는 엄마 빨리 쉬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시집 간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혼자 빚 갚으며 사는 거 원치 않아. 어디까지나 난 그 빚 내가 갚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다면 지금 얘기해줘. 난 괜찮아. 당연하지. 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놈 아니야. 내가 했던 약속 꼭 지킬게. 고마워. 어려운 결정해줘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빠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좋아하실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빚도 있고 친정엄마도 부양해야 한다면 반대하시지 않겠어? 난 괜찮지만 우리 엄마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는 천천히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나만 믿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네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결혼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심 혹시라도 짊어진 무게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셨거든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새 출발을 한다고 하니 엄마는 무엇보다 기뻐하셨어요. 아, 정말 이것이 효도이구나 라고 느꼈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1, 2년 만난 게 아니라 3년 정도를 만나봤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다행히 남친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빠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께서 대신 결혼식 때 손 붙잡고 들어가는 얘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날 폄하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긴장한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 계셨죠. 남자친구에겐 결혼한 형이 2명 있었는데 저희 집에 가족이 많지 않아서 딱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유, 반가워요. 어머, 사무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고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돈, 제가 더 감사하죠.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민정이가 저희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니 집이 더 화사해졌습니다. 사부인께서 곱게 길러주신 덕분인 것 같네요. 상견례 분위기는 너무 좋았네요. 생각보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다정다감하셨죠. 아빠도 없고 집도 많이 기울다 보니 제가 혼자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따뜻하셨습니다. 중간에 아버님은 엄마를 몇 번 빤히 바라보시기도 하셨지만 그냥 쳐다보셨겠거니 했네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화목했어요. 상견례장을 벗어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엄마가 일해주고 계신 댁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머, 진주댁 아니야? 아유, 여기 한전식 집엔 웬일이야? 여기 진주댁을 다 만나네. 아유,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아, 네, 사모님. 저는 밥 먹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혹시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행인가 보네. 여기 밥 맛있죠? 나 자주 오거든. 우리는 그럼 내일 보는 걸로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 시어머님의 얼굴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는 얼굴색이 확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 역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엄마가 일해주시는 집 사모님이 모른 척 하기만을 바랬네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아버님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셨지만 어머님은 아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으로 가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똘똘름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셨어요. 남자친구는 최대한 저희 엄마 보고 괜찮다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죠. 엄마는 저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잡을 안 서기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까의 제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사돈 어른들께 딸이 책 잡히진 않을까 계속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어차피 석현 오빠도 엄마 일하는 거 다 알았고 뭐 어때? 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데?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 난 엄마 그런 모습 보니까 더 화가 난다. 그러니까 기분 풀어. 내가 너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아까 안사돈 얼굴이 안 좋던데 혹시라도 내가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이라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지. 난 괜찮은데 그게 너한테 불똥이 튈까 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는데 결혼해서라도 사람 듬뿍 받으며 살아야지. 나 때문에 책 잡히면 쓰냐? 에휴, 내가 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기만 안 탔어도 분위기 좋게 끝내는 건데. 엄마,
혹시라도 걱정 마. 난 이런 걸로 싫다고 하시면 결혼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내가 행복하겠어? 땡! 그런 소리 말어. 그래도 인상도 좋으시고 아까까지 분위기도 좋았는데 아휴, 괜히 마음에 걸린다. 전화라도 해야 하나? 자불안석인 엄마를 진정시키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건 알았지만 파출부이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아버님께서는 그게 뭐 어떻냐고 했다네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맘 같아선 굳이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파혼했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더 무거워질 걸 알기에 고민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그냥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잠시만 그런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었죠. 괜찮아. 엄마가 어머님 일하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혼자서 너 이렇게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마주하니까 조금 놀라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 표정이 걸려서 그래. 처음엔 다 좋다가 급격히 어두워지셨잖아. 우리 엄마한테 혹시 편견 같은 거 생기셨을까 봐. 내가 그 부분은 엄마랑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린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어머님은 괜찮으셔? 엄마야 뭐 내 걱정만 하지.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나한테 피해 갈까 봐 그 걱정만 해. 일하는 게 죄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 시댁에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놀라셔서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가게 됐죠. 아니, 그렇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괜히 좋은 날을 앞두고 이러쿵저러쿵 들춰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시댁에 들러 밥도 먹고 하였지만 특별히 별 말씀이 없었기에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나 싶을 정도였죠. 혼주 한복을 하러 가던 날 어머님과 엄마가 만나 한복을 고르는데 시어머님은 엄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걸.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는 시어머님 옆에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해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싶었네요. 어머님은 이 한복이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이게 더 어울리네요. 두 분 다 요거 마음에 드시나요? 나야 뭐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희 엄마나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결혼식에 빈티 안 나게. 엄마, 무슨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장모님도 피부가 고우셔서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어떠세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걸 남자친구가 애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엄마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저도 참았고요. 혼주 한복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딱 저랑 남자친구만 보고 말하니 민망했네요. 민정이랑 석현이는 집에서 밥 먹고 가. 아버님이 기다리신다. 어차피 집에 가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니? 집에서 먹고 가렴. 오랜만에 애들도 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으니? 결혼 전에 자주 봐서 얼른 친해져야 시댁이 편해지는 거란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그럼 혼자 버스 타고 가셔야 해서요. 식사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야. 엄마는 버스 타고 가도 돼. 얼른 가서 먹고 천천히 놀다 와. 날도 밝은데 뭐 어때?
맛있는 거 먹고 와, 우리 딸. 아,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고 밥 먹으러 갈까요, 저희는? 어머님, 혼자 가시기 그러니까 제가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말어. 버스 타면 세정거장이라 난 버스가 편해. 얼른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어. 마음은 고맙네. 엄마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저희가 모셔다 드리는 걸 한사코 말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예비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었죠. 아버님은 왜 같이 안 오셨냐며 물었지만 어머님이 딱 잘라 시간 없으시대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의 제가 언급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시 되었죠.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말도 안 섞고 싶어 하시다는 걸 아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말이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어머님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로 저를 아프게 했네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저희 엄마는 그래도 성의 표시라며 어머님, 아버님 이불 세트, 그릇 세트, 수저 세트 등 없는 살림에 바리바리 저를 통해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어머님은 기뻐하시기는커녕 대놓고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어머, 민정아. 아니, 보내주신 건 고맙다만 센스가 참. 아니, 어쩜 우리가 보낸 거 똑같이 그대로 따라 보냈다니. 사돈이 보는 눈은 길러야겠다. 안 그러니? 주고받기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선물에. 에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네? 그건 엄마가 선물을 너무 잘 받으셔서 어머님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너무 유용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종류로 똑같이 고른 거예요. 워낙 어머님이 선물을 잘해주신 거라 저희도 필요한 걸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은 당연히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당신도 성이라고 보내주신 걸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저희 집에 너무 유용한 물건이어서 엄마는 시댁에도 똑같이 비싼 세트 선물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모든 게 어렵기만 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이 그래? 우리가 보낸 선물이 너무 유용하였다니 비슷한 걸 보내셨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아니 설령 당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세기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물론 그마저도 아버님께 혼이 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엄마들끼리 부딪힐 일은 많이 없겠다 싶어 참았네요.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엄마는 너무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결혼식 내내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에게도 뿌듯했고 오히려 힘든 삶 속에서 저를 곱게 키워주셔 제가 더 감사했네요. 드디어 신혼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생활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희 친정 쪽을 더 도와줘서 엄마가 조금 더 편안해지셨죠.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 전 약속한 말들을 지키는 남자라서 행복했고요.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가 친정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을 알고 매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이해를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죄송스러워서 어머님 화를 다 받아내었습니다. 아니,
말이 되니? 우리 석현이가 왜 너희 친정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하니? 그래서 너희 아이도 안 갖고 있는 거니 지금? 죄송해요, 어머님. 석현 씨가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아휴, 예,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많이 놀랐다. 진주 때? 너희 엄마가 너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떡하니 취직시키고 한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격이 맞아야지 격이. 파출부가 뭐니 도대체? 내가 그날 말은 안 했지만 누구 만날까봐 창피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너희 집에 속은 기분이야. 알아? 선물 세트만 해도 그래. 어쩜 똑같은 걸 사서 보낸다니. 색깔만 다르면 다야.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그나마 너 하나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로 참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우리 석현이 등골까지 어디 빼먹으려 들어. 내가 이러려고 석현이 장가 보낸 줄 알아? 너 세상 사람 다 잡고 물어봐라. 응?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어쩜 너는 니네 엄마밖에 모르니? 우리 석현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모르고 나 참 기가 막힌다. 면목 없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나쁜 짓 하며 저 키우신 거 아니고 정당하게 노동해서 번 대가로 저 키우신 거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석현 씨한테는 이제 친정일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제가 당부할게요. 어머니가 화내시는 부분 다 이해해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노여움 푸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머님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더 이상 남편에게 저희 집에 관여해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 칠순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형제들끼리 준비한 선물을 해드리고 각자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드렸는데 형님들이 드린 선물 보고는 어머님들이 애쓰셨겠다며 좋아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직접 준비한 선물에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죠. 형님들의 친정에서 준비한 선물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목걸이에 귀걸이 금속품이었으나 저희 엄마가 준비한 건 다름 아닌 사돈 입맛에 맞는 반찬들과 맛있는 갖가지 음식이었거든요. 이걸 만들면서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애써 참았네요. 어머님은 칠순 때 각자 친정 어머님들께 준비해 주신 선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밥을 사시겠다고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해야 한다며 주말로 약속을 잡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았지만 형님들, 어머님들까지 다 같이 만나는 터라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칠순 모임이 끝나고 엄마에게 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불편해 하시면 저희 엄마는 모임에 못 가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어머님이 선물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언제 한번 형님네 어머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네. 괜찮아? 엄마는 당연히 괜찮지. 우리 딸이 걱정이네. 혹시 또 엄마가 가서 뭐 실수라도 하는 건 아닌지,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할지. 아니 그보다 사돈이 음식은 입에 맞으셨다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라. 좋아하셨어야 네가 면이 설 텐데. 당연하지. 그 자리에서 한 그릇 다 드셨어. 너무 고맙대.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왔다자뇨. 그리고 식사 자리는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옷은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상견례 때 입었던 옷 아니면 내가 오늘 가서 한 벌 장만해줄까? 엄마 기죽지 마.
그리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맛있는 식사하고 와. 어머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한턱 내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엄마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어머님들의 식삿날이 되었어요. 사정상 일을 해야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였고 저녁 늦게나마 참석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은 와 계셨고 형님들과 어머님들의 호호거리는 소리를 틈타 조용히 구석에서 얘기를 경청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네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코스 요리집에 합석할 무렵 다행히 엄마는 저를 보고 다시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코스 요리집에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이 밥을 대접하는 자리였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런 인격체였나 했네요. 아참, 진주댁은 더치페이가 편하잖아요? 아닌가? 선물도 무조건 반반,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밥값도 반반 하죠. 너무 억지스러운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이 자리는 엄마를 망신 주는 자리였구나 싶었네요. 주변 어머님들은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며 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들은 저에게 전달되어 제 귀에 들어왔죠. 어머, 진주댁? 그럼 막내 며느리 안 싸더니 파출부위를 하는 거야? 어머, 고상하게 생기셨는데. 어머, 너무 의외네. 아휴. 아, 엄마, 조용해. 요즘 파출부가 어떻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동서 듣겠다.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안 좋아하셔. 형님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의 파출부가 뭐가 어떻다고 이러는 걸까요? 속상했어요.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파출부가 신기하세요? 저희 엄마는 열심히 돈 벌어 저 키워주신 쟤밖에 없는데 왜 이런 모욕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저 그냥 이혼할까요? 앞으로 안 볼 순 없는데 어떡하시려고요? 어머, 발끈하기는?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냥 진주댁이라고 하길래 진주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 칠순 때 아니 선물을 안 하려면 하지를 말던가.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냄새나게 음식을. 그리고 우리 아들 등골 실컷 빨아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지. 안 그러니? 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우리 아들이 갖다 바친 돈만 생각하면 너 내가 너무하다 했니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이고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네요. 석현 씨가 결혼 처음 할 때부터 도와준다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한 거고요. 무슨 몇 년을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요. 그마저도 제가 그만두래서 지금은 안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순간 제 말을 끝으로 갑자기 저기서 뛰어오는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급히 저희가 있는 곳으로 뛰어오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며 이것 또한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헷갈렸죠. 아, 사모님. 제가 결제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낯은 익어서 자꾸 어디서 봤나 했는데 오늘 아들한테 세기 돌아가신 부친 이름을 듣고 바로 생각이 났죠. 한성건설 윤철한 회장님이 부금 맞으시죠?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네요. 시아버님께선
저희 아빠의 이름을 외치자 장내는 술렁술렁 들썩였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그동안 한없이 참아오던 눈물을 서럽게 쏟아내셨습니다. 전 형님들께 어머님들과 자리 좀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자리엔 어머님, 저, 아버님, 저희 엄마 이렇게 네 식구만 남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려운 시절 저희 아빠에게 큰 신세를 지고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했을 때 아버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들은 거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우리 민정이가 회장님의 자제였다니 너무 뜻깊네요. 사부인, 우리 민정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밥도 못 먹던 시절 저희 집에 늘 도움을 받고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게 다 저희 아빠 덕분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얼어붙으셨고 자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차했죠. 우리 남편에게 얘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건실하게 사신다고 형편이 안 되어 재기를 못하고 있어서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고요. 그 친구가 석현이 아버님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인연이 있었군요. 저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남편 생각을 하니 이렇게 눈물이 안 멈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아버님이 저희 아빠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회사를 탄탄하게 키운 거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럼 은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셨죠? 저희 엄마가 이래도 진주댁인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얼른.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서 우리 엄마를 저런 식으로 하대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와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울면서 입을 뗐습니다. 나도 사실은 파출부였어. 네 아버님 한참 다 쓰러져가는 공장 붙잡고 정신 못 차릴 때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지. 돈 벌 수단은 없지. 그래서 남의 집 일 많이 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 엄마를 보면 젊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싫었단다.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그 세월 아무도 모를 거다. 지금이야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파출부하면서 온갖 서륙은 다 당했지. 자꾸 너희 엄마를 보면 그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날 이렇게 살게 해준 분인데 내가 미안하다.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사돈에게 큰 신뢰를 범했네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울며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어머님까지 목 놓아 울자 아버님은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입을 뗐어요. 다 용서하지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지요. 사돈, 파출부가 뭐 어떻답니까? 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이나마 우리 딸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 밥벌이 하면서 빚도 갚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살면 그것이 행복 아닌가요? 몸 편히 살면 좋겠지만 주어진 삶에 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민정이 예쁘게 커준 점,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한 거 지금은 다 행복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저는 괜찮으니
우리 민정이만 저랑 다르게 봐주세요. 곱고 온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께 얼른 더 사죄하라고 다그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이 사람이 사모님께 신뢰를 범하게 놔뒀네요. 저를 탓해주세요, 사모님. 젊어서 받은 은혜 제가 다 지금 갚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전 산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정말 민정이 딸처럼 잘 대해주겠습니다. 부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은 잊어주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사죄하였고 엄마는 다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빚을 그 자리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 아빠 안 계셨으면 아버님도 없는 목숨이라고 돈은 아깝지 않으시다고요. 지금이라도 회장님께 빚을 갚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네요. 지금은 저희 엄마와 어머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용서를 빌고 저희 엄마에게 먼저 다가갔네요. 덕분에 저희 엄마도 자식을 나눈 사람이 최고의 친구라며 좋아하셨고요. 저는 가끔씩 시어머님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조금 화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인연이었을까 싶네요. 조금이라도 스쳐가는 인연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스치면 인연이니 그 인연 놓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도 옥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휴,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서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구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 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 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쇠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 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아,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내내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3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이식 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 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식이라뇨.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시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진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 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투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서?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은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이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네네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예미의 그 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신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님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법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